뭐 굉장히 아주 올바른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왜 우리는 이제 이 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작가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는 옳은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하는 거예요. 듣고 나니까 그만 질리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라 그럴까? 이건 예술가가 아니잖아. 이거는 무슨 저기 박노자나 아니면 김규황이나 이런 인문학자들, 좌파 인문학자들의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아니면 뭐 전시 기획자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이야기만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재미없는 일이고 이건 예술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그런 판단이 딱 서더라고요. 예술가는, 작가는 그런 어떤 도덕적 올바름이나 그런 뭐라 정치적인 올바름 그런 거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언행이 다 그렇게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올바름으로 감싸여진 그런 존재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이 그런 결론이 나한테 생기더라고요. 그걸 읽고 나니까. 그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옥상의 정치. 제가 그 책을 한번 가져볼게요. 그 부분은 못 읽은 것 같아요. 한번 오실래요? 이쪽으로? 좀 드셔가면서. 그래서 여기서 한 몇 년 살다가 저쪽에다가 작업실을 건너편에 작업실이고. 선생님 말씀에 되게 동조하는 게 저도 작업을 그냥 풍경화를 하다가요 이런 쪽으로 옮겼는데 요새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되게 폭이 되게 넓잖아요. 다른 분야도 다 예술가고 글 쓰는 사람도 예술가고 근데 그 되게 바른 말도 하고 되게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페북이나 이런 SNS에 막 올리잖아요. 거기서 되게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우리의 방법은 아닌데. 문제라고 봐요. 물론 그게 이제 순기능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 역기능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지식과 경륜과 도덕적인 올바름과 정치적인 올바름 그것이 예술가의 필요 충분 조건일까 하는 의심이 저는 이제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이 홍성담의 얘기를 듣고 이거는 아니다.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똑바른 얘기를 하는지. 정말 뭐 앞뒤가 딱딱 맞는 얘기예요. 한국도 분단을 겪었고 식민 통치를 받은 나라고 그것이 유산에 의해서 아직도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이런 질곡된 정치 상황 그리고 그 질곡된 정치 상황으로 인한 민생고 이게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똑같은 경우를 당한 대만이나 오키나와 뭐 이런 나라고 이런 데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과 연대해야 되고 뭐 하여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옳은 얘기만 하는데 그만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거야. 야 그만할래 너 얘기 좀? 너 잘난 얘기 좀 그만 듣고 싶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래 내가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어렴풋하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홍성담이라고 하는 올바른 친구를 만나니까 드디어 답을 얻었다. 그런 예술가는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술가는 모르겠어요.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좀 더 이게 어떤 도전적인 질문을 받고 그러다 보면은 좀 더 제가 말이 잘 형성돼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태도는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 겁주고 주눅이나 주고 잘난 척이나 하는 걸로 보이고 그러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술가가 그런 것을 머리에 이구지구 작업을 하기는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저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저도 누구보다도 도덕적 올바름과 정치적 올바름을 미덕으로 내세워야 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홍성담을 통해서 반면교사적으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요즘 그래서 젊은 친구들하고 만약에 젊은 작가들하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나의 요즘에 깨달음을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물레동의 작가들은 네. 제가 이제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강수경 개인전을 네네. 그 이포에서 했었죠. 오픈할 때죠. 네네네. 오픈날 갔더니 그 예. 이제 낯선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거기서. 저도 그때 뵀었을 것 그랬나요? 같은데. 저는 항상. 그래서 그때 갔다 와가지고 제가 네. 그 감상을 네. 블로그에 올린 게 있는데 네. 그때 그 느낌이 지금도 여전한데 예. 어떤 정치적인 올바름을 머리로 말로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이미 그런 자기 서 있는 지점, 예. 삶의 그 스탠스가 예. 이미 어떤 그런 삶 자체가 물레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물레동의 옥상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미 어떤 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 의식하지 않아도 예. 그렇게 무슨 정치적 올바름을 굳이 내세우지 않아도 네. 그냥 자기네 삶을 살면 이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예. 제대로 그러니까 미술이 제대로 가야 될 방향에 그냥 스탠스가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 분들한테 가서 무슨 정치적 올바름이니 무슨 뭐 도덕적 올바름이니 무슨 이런 얘기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들고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안에 이제 저도 그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는 마치 폭풍의 핵처럼 그런 게 오히려 그런 문제를 다루질 않아요. 생각보다. 그냥 조용해요. 그게 오히려 네. 정직한 네.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오히려 전혀 자기의 삶이나 자기의 스탠스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말로만 주장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목소리가 크고 네.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미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이미 정치적인 올바름에 본의 아니건 본의건 간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구태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저는 봤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혜정이나 뭐 이런 친구들은 근데 거기 있는 작가들이요 사실 한심한 작가들도 참 많거든요. 전혀 생각 없고요. 맞아요. 그냥 꽃이나 그리고 있는 작가들도 많아요. 네.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새롭게 해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물레동에서 그리는 꽃과 저기 인사동이나 아니면 삼청동이나 이런 데서 꽃 그림을 그리는 것과는 해석을 달리 해주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봐요. 같은 꽃 그림일지라도.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일반적인 그 소위 모더니즘 미학이라고 할까요? 네. 그 형식주의 미학에서 놓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 그냥 같게 본다고 할까? 네. 뭐 예전에는 그 물레동에 오기 전에는요 작업하는 게 되게 평화로웠어요. 그냥 조용한 정적 안에서 했는데 뭐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작업이. 그리고 물레동에 있었던 기간을 저에게 얘기한다면 투쟁이에요. 사람과의 투쟁, 작업과의 투쟁. 조용한 가운데 계속 그 교류가 이루어지고 뭔가 그렇죠. 굉장히 그 요동치는 뭐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 있었던 그 몇십 년보다 거기가 더 길게 느껴질 정도로 조용해 보이지만 막 움직이는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물레동이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동성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뭔가가 자꾸 벌어지는 공간이고 가만히 그냥 이렇게 양평은 이제 가만히 있는데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거기는 그럴 수가 없는 데죠.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작가가 누군가가 거기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어떤 흐름 속에 자기를 던진 거예요. 그냥 조용히 살 수가 없는 공간 속에. 그게 물동이라는 공간이 갖는 정치적인 의미라 그럴까요? 사회적인 의미가. 그래서 공간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물레동을 벗어나서 물레동 얘기를 처음 해보네요. 저는 바깥에서 보는 입장이니까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또 이제 그 안에서 있는 분들한테 더러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
저는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선생님 그때 경기도 미술관에서 하셨던 중에 대담하는 것 중에 예술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제 대담하는 중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딱 와닿거든요. 예술은 불편한 진실을 맞닥뜨리게 하는 것이다. 요즘에 다 이제 뭐 다 너무나 명언들 인생은 길지만 예술은 짧고 또 성능경 선생님도 예술가 이꼬르 삶 뭐 이렇게 하셨고 근데 불편한 진실과 맞닥뜨리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요새는 저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됐거든요. 예. 이제 아무래도 자꾸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저만 해도 양평같이 조용한 곳 혹은 조용함을 추구하는 분위기 속에 쌓인 곳 살다 보면 불편한 걸 자꾸 피하고 싶어요. 뭐 세월호 몰라 뭐 정치 뭐 문창극이 모르겠어 이렇게 피하고 싶은데 이제 그걸 이제 피하지 않는 거죠. 맞닥뜨리는 그게 이제 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사실은 팔자소관이 그렇게 돼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계속 가시랑 돼야지 견딜 수가 없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술가의 팔자 숙명 같은 건데 어쨌든 저는 이번에 이 젊은 작가들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이 아직도 많고요. 뭘 해야 될지 생각보다 저희들이 이렇게 수준이 높지 않아요. 작업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더구나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돼. 난 김구림 선생님 오셨었다면서요? 네네. 뭐 김구림 선생이 요즘에 한 몇 년 전부터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인정을 못 받으시고 굉장히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작업을 하셨지만 발굴이 안 됐다고 할까? 그런 분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진짜 뭐 69년도부터 그 사람이 진짜 뭐 대지예술 비롯하여 뭐 영화 뭐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전시하셨고. 근데 저는 그분을 전혀 믿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분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김구림 씨는. 어떤 면에서요? 그분은 그냥 새로움을 위한 새로움을 추구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분이라고 봐요. 저는. 그때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60년대. 뭔지 새로운 걸 해야 돼 우리는. 뭔지 다른 걸 좀 뭔지 좀 이렇게 혁신적인 거 벌써난 일을 해야 되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는 69년에 이제 그분이 그런 작업한 그때부터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보기도 하고 내가 찾아가기도 하고 전시도 여러 번 같이 하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이제 이해가 있는데 저런 분들이 도대체 자기가 그냥 새로운 걸 하겠다는 그 순진하다면 순진하고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러운 그런 의식밖에 없는 분들이 그 촌스러움으로 몇십 년을 버텼더니 찢어와서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너무 빈곤한 해석이다. 이승택 씨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분이 와서 젊은 작가들한테 그런 얘기나 해줬다면 젊은 작가들이 그걸 과연 뭘 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그 세대는 어떻게 보면은 뭐 김구림 그분 한 개인의 그 성향이라기보다 그때 시대 분위기가 뭔지 뭘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뭔가 좀 과감한 짓은 해야 되겠다. 뭔가 좀 혁신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던 세대들이에요. 그나마 김구림 씨는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그래도 그 뭔지 알 수 없는 그 경력이 하나의 이력이 되는데 그 말고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미 멀리 일찌감치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 정찬승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분들이 그 세대의 특징이죠. 그게 그러니까 너무 폐쇄적이었고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69년도 68년도에 이제 그분들이 그런 활동들을 했을 때거든요. 영화도 만들고 그 김구림 선생 같은 거 대지 예술 같은 것도 하고
네. 68년이면은 68 혁명으로 정말 전 세계가 뒤꿀튼 때고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전공투 뭐 이래가지고 뭐그 반체제 운동, 뭐 반정부 활동 뭐 이런 것도 엄청날 텐데 우리 전혀 깜깜했거든요. 그리고 뭐 정보도 없으니까 물론 당연하고 뭔지 모르게 풍문에 뭐 들은 정도로는 이제 그렇게 뭔지 뭐 반항하는 거. 그게 결국은 정치적인 반항으로 정치적인 어떤 68 혁명의 정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혁명으로는 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오늘날 그걸 이제 그렇게 그분들의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걸 그러면 이제 해석은 해줘야 되지만 그분들이 한계는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조금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유신 선포되고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를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전혀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안 해요. 차라리 그건 다시 민중미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술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당연히 만약에 그분들이 그런 68년도, 69, 60년대에 그런 미술의 문화적인 혁신이 정치적인 혁신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했다면 유신 반대 운동 대부분 했었어야 돼요. 박정희 정권에.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민중 미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단죄된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내가 봐도 정부 옹호 세력이었고 체제 옹호 세력이었지 결코 반체제적인 세력이 아니었거든요. 그분들이. 그게 이제 아주 결정적인 한계죠. 김구림 세대. 그러니까 그때 그 제사 집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게 과연 정치적인 세력이었는지 그게 통영 뭐 이래서 명칭은 그렇지만 강령 뭐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정치적으로 추구하는 게 있었는지 질문을 했을 때 우리 그런 거 하나도 없었다라고 딱 솔직하게 까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아주 그건 솔직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그분들의 그 한계를 그런 식으로 공격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공격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의 그 한계 안에서 그분들의 그동안에 그 60년대 했던 그 작업들을 좀 이렇게 새롭게 해석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얘기를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의미의 연결망을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론가들이 좀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럴 때 이제 작가들이 어떤 방향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나라에 60년대, 50년대부터 이런 흐름이 있었고 이런 흐름 속에서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하는 매핑이 되니까요. 지금 매핑이 안 되니까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다는 거는 그러니까 헷갈리게 만들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뭐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김미경이라는 분 혹시 아세요? 그 미술사학자, 한국 미술 근대 미술사학자. 이번에 찾아보니까 잠깐 다. 그분이 뭐 이렇게 두툼한 책을 여러 권 냈어요. 6.25 이후 그러니까 50년대 이후 한국 현대 미술을 정리하겠다고. 근데 그분한테 그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무엇이 문화적인 혁신이고 그것이 또 그렇게 어떻게 정치적인 혁신과 현실 삶과 현재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과 문화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상황과 어떻게 수미일관한 하나의 줄로 꿰일 수 있을까 하는 그 비전이 없으니까 이게 지리멸렬의 자료만 막 모아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욕먹고 저 사람한테도 욕먹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김미경 씨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 민중미술에 비해서는 정치적이지 않지만 그 개념 미술 작가님들이 근데 제가 성능경 선생님이나 김구현 선생님한테 같이 대담할 때 느꼈던 게 정치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예술의 정치로서 그 시대에 반하는 탈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정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선생님은 근데 민중미술 쪽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리신 거예요? 아니면 같이 전시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어떤 식으로? 친구들하고 전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저도 그 시대에서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60년대, 70년대 초까지, 60년대 말까지
뭐 홍대라고 하는 분위기가 그래요. 소위 그래요. 현대미술, 형식주의, 예. 예술지상주의, 모더니즘, 예. 예술과 삶의 분리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던 게 홍대예요. 네. 서울대학은 이제 그런 점에서 항상 우리 때 60년대도 막 그 네. 친구들하고 그런 논쟁도 하고 나도 거기서 한 걸음도 자유롭지 못한 친구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신 분열증을 앓게 되는데 미술은 미술이고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관심대로 그래서 유신이라든가 이런 문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책은 오히려 창작과 비평이라든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라든가 이런 책들을 막 탐독하는데 나의 작업은 여전히 삶과 예술의 분리에 기초한 모더니즘 미술을 하면서 갈등을 계속 빚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민중미술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친구들한테 내가 일종의 흠모의 정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요. 자꾸만 내가 이목상이니 신경원이 뭐 이런 사람들을 그 가깝게 지나요.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일부러 찾아가고 거기 가서 막 저 푸대접 받고 막 무시당하고 그러면서도 찾아간다고. 뭐 인상은 받지도 않고 막. 너무 모더니즘 하는 놈이 여기 왜 왔어? 뭐 이런 식의 서로 얼굴 안 보고 그런 친구들 사이였잖아요. 무슨 토론회 같은 거에도 막 기어이 가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질문 해가면서 깨지기도 하고. 그 일방적으로 제가 그런 분열증적인 증세에 있었기 때문에 그 민중미술 친구들하고 어울렸다기보다 내가 막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뭐 강요배 이런 친구들을 막 사적으로도 이렇게 뭐 같이 무슨 일도 같이 하고 박재동, 강요배 이런 친구들하고 일이라면 어떤 일을 하셨나요? 뭐 궁금해요. 출판사에서 뭐 일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금성 출판사에 취직시켜주는 거, 강요배를 뭐 그런 거. 정말 진짜 되게 오래간만에 들어본다. 내가 그때 그 모더니즘 소위 말해서 이제 예술 삶과 분리된 모더니즘 하면서 그런 작업을 이제 왜 거기에 내가 그렇게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냐 하는 거는 또 한편의 긴 얘기가 돼요. 내가 이제 그렇게 분열 증세를 보이니까 후배들이 막 찾아와요. 형님 우리 같이 합시다. 장경호, 최민아 이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박진화 그 우리랑 같이 이런 그 1세대 민중미술은 아니지만 그런 좀 활동을 하자고 찾아오는데 내가 단호하게 다 거절했어요. 왜 그랬느냐는 또 이제 긴 얘기지만. 그거 어떻게 들어야 돼요? 블로그에서 들어야 돼요? 아니면 선생님 그 물레동에 오셔서? 그러시구나. 그 최민아 씨는 그 민중미술 쪽. 최민아는 이제 졸업하면서 그 친구도 이제 그 뭐 지독한 반항하죠. 그냥 뼈골부터 반항적인 인물인데 홍대라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홍대의 그 소위 미학적 분위기라고 그러나요? 아카데믹한 미학적 분위기에 휩쓸려서 걔도 막 그때 형식주의적인 미학을 미술 작품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캔버스에 날줄과 실줄을 뽑아가지고 다시 뭐 이렇게 뭐 펼쳐서 뭘 한다든가 뭐 이런 작업도 하고 그걸 이론으로 또 정교하게 풀기도 하고 글도 잘 썼어요. 그래서 미나가 글을 안 쓰는데 근데 이제 딱 홍대를 떠나고 나니까 그런 그 베일이 거치니까 그냥 바로 휘발유처럼 그냥 타오른 거예요. 그래서 민중미술 쪽으로 그냥 쏠린 거예요.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이제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렸다는 건 뭐 대학교 때.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안 만나도 만난 듯하고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몇십 년 만에 그 걔가 그냥 무슨 삶의 우여곡절을 다 겪고 그러다가 97년인가 이제 나를 다시 찾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박찬경을 이제 소개시켜가지고 박찬경이 이제 이런 걸 찾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민중미술에 문제 있다. 모더니즘을 이렇게 민중미술을 미학으로 한국의 70년대 모더니즘을 무조건 배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손실이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박찬경이. 그러니까 미나가 이제 나를 찾아가 보라고 그래가지고 박찬경이 그때 찾아와서 그때 97년에 내가 금호미술관에서 일종 회고전처럼 전시할 때 박찬경이 이제 글을
장문의 글을 썼죠. 그 민화가 예. 중간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민중미술도 자기 주장이 확실했잖아요. 그렇지만 개념미술 작가의 어떤 작품을 보면 굉장히 확 의식을 뒤집어버리는, 전복시키는 그런 느낌의 작업들이 되게 많아서 그게 그 미술관 안에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세단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성능경 선생님 신문 퍼포먼스도 그렇죠. 그렇고 예. 선생님의 어떤 그런 그 소포 그 작품도 그렇고, 근데 못지않게 센데 그게 연결되면 되게 그 서로 힘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민중미술이랑 같이 합해가지고 그런 거를 좀 더 서로의 그런 거를, 그게 이제 안 된 이유는 그 미술인들의 책임이 한 20%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 정치가 잘못돼서. 나는 우리나라 정치가 우리나라 미술에 막강한 영향을 미쳐서 그 둘의 시너지 효과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고 현재도 방해하고 있고 그렇게 봐요. 그 아까 최민아 선생님이랑 몇 분이 이렇게 제안을 하셨을 때 거절하신 그 전시에 관련돼서 어떤 활동에 관련돼서 뭐 활동을 같이 하는 한강미술관이라는 네. 이제 공간이 있었는데 홍대 네, 앞에 네. 거기가 이제 그 뭐 장경호, 뭐 김보중 이제 그 민중미술 1세대 친구들은 대부분 서울미대 출신들로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이제 몇몇 다른 학교 출신도 같지만 뭐 이렇게 눈치 못 채게 어떤 그런 그 학교 분위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쪽 중심으로 이렇게 되고. 그것에 이제 민중미술의 홍대 버전이 한강미술관이에요. 홍대 버전이. 거기에 이제 참여하라는 거죠, 나도. 같이 박굴동도 이제 하셨으면은 그쪽이요. 홍대 버전 쪽이요. 같이 하셨으면은 그래도 최소한 모더니즘 쪽과 민중미술이 합하는 뭔가 어떤 작은 근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그때 하고. 내가 단호하게 거절한 거는 네. 뭐라 그럴까요? 이 모더니즘 미학에 대해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없는 어떤 끊어버릴 수 없는 어떤 그 숙명적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그래서 이것을 끝장을 보지 않는 한 내가 옮겨가면은 나 스스로를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다. 나는 이거 끝장을 봐야 된다. 그때 70년대에 쓴 글 중에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까지 찾아보겠다, 끝장을 보겠다, 뭐 이래가지고 그 끝장까지 가보는 거죠.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절망, 뭐 절망의 완수, 뭐 그 결국 저한테 남은 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병이었죠. 우울증이라는 병으로 분열증적 우울증으로 이제 그 사실 그래서 이제 여기 온 건데 병 고치려고. 그게 끝장을 본 거예요, 저는. 아, 그럼 그 제안이라는 게 합하는 게 아니라 민중미술적인 형식을 띈 장으로 들어와서 같이 하라 이런. 그러니까 자기네들하고 같이 활동하자는 거죠. 같이 그죠. 전시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어떤 활동을 하자는 거죠. 왜 이렇게 혼자 그러고 있느냐 그런 거죠. 왜 이렇게 똑같이 맨날 그때도 종이 잘라 붙이고 뭐 이런 작업하면서 왜 그러고 있냐 와서 가열차게 독재 투쟁 그림도 그리고 그러자는 거죠. 민화에게 장경호.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그때 그 친구들이 찾아오고 있을 때 80년 정도였을 텐데 81년 그래가지고 그 어두운 모더니즘의 터널을 속을 계속 거쳐온 게 이제 2000년 정도까지 한 20년 정도 그렇게 막 병 알아가면서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이제 헤맨 거죠. 양평으로 온 거는 여러 가지로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좀 많이 안정되시고 여기 정신적으로도 좀 안정이 됐고 건강도 좀 좋아지고 거의 뭐 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삶하고 예술하고가 일치가 안 되는 삶을 2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정신하고 몸하고 생각하고 감정하고 다 따로 놀고 있으니까 이게 뭐 아주 힘든 거죠. 해결하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갈 겁니다. 그 병의 원인이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병원을 엄청 많이 다니면서 아무리 병명을 알아내려고 해도 결국은 이제 못 알아내고
그냥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 내 나름대로는 이게 모더니즘 때문에 일어난 병이 병이다. 생겼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예. 그 지금 이제 좀 완치 뭐 많이 낫다고 하는 게 2002년 3년 정도 예. 여기 내려와서 한 3, 4년 지난 다음부터 좀 예. 나아졌네요. 저희는 지금 홍대 회화과 88학번이에요. 둘 다. 88? 예, 동기예요. 근데 학교 이제 다니고 졸업하면서 교수님이라고 부를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하고 친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저희가 받은 불이익이 그런 미술계의 어떤 그런 분리된, 그리고 그쪽 교수님들이 장악한 그 아래에서 교육받은 저희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오랫동안.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죠, 말하자. 예, 맞는 맞아요. 완전 100% 피해자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저희 두드려서 이걸 제가 작업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얘기 나눈 게, 선생님들을 찾아다녀서 우리가 공부를 하자. 제대로 못한 공부를 이제 하자. 우리가 만나지 못한 반쪽짜리 교수님들을 찾아가 이런 계기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선배님이신데 한 번도 접하지도 못하고 그런 쪽에, 저는 개념 미술을 제대로 몰랐어요. 예, 학교 다닐 때 배워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주는 이론조차 없었고, 어떤 미지의 환상 속에서 그냥 이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포장한 것만 접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지? 저도 사실은 뭐 개념주의자라는 스스로 뭐 자칭 타칭 개념주의자라고 이렇게 불리웠지만, 예. 저도 70년대 80년대 오면서 제가 알고 있는 개념 미술은 굉장히 편협한, 소위 그 조셉 코슈스 같은 사람으로 대표되는 컨셉추얼리즘이 아니라 컨셉추얼 아트라고 그걸 구별하던데요. 예. 컨셉추얼리즘하고 컨셉추얼. 어쨌든 그 반쪽짜리 개념 미술이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저쪽 남미나 어디 이런 데서 그 정치적인 개념 미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미술 안에서 예술 그 자체 형식을 묻는 이런 개념 미술. 그런 개념주의자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개념 미술이 다 그런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한국이라는 특수한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보수적인 개념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사실 내용은 굉장히 진보적인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 필드라 그럴까? 예. 장은 굉장히 보수적인 장에서 한 거예요. 국립현대미술관, 시립미술관 뭐 이런 데서만 하는 거죠. 그런데 초대도 받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개념주의였다면 그런 데서 전시 못하죠. 그건 못하게 했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 개념 미술이 그 상황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런 계속 그 개념주의, 개념 미술 또 현실과 정치, 삶과 예술 이 둘 사이가 분리되어 있는 그 삶 한쪽에다가 이렇게 고개를 떨구다 보면 이쪽에서 당기고 이쪽으로 보면 이쪽 당기고 이런 분열증적인 증세를 계속 앓으면서 그 둘이 그 정치적인 개념 미술과 미학적 개념 미술이 어느 지점에서 합쳐진다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접근을 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안정을 찾으셨나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 조금은 그런 지점에서는 안정을 이제 찾았지만 이것만으로 또 삶이나 예술이 해결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것만은 또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거는 우리나라 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관통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적인 현실 속에서 예술가가 느끼는 갈등과 같은 것이고, 또 이것이 또 지나고 나면은 또 다른 아마 갈등 지점이 또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이미 예감이 들어요. 그거는 좀 더 정치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인간의 아주 심층 자아, 뭐 소위 말해서 현실 뭐라고 있죠? 이드와 이 에고와 뭐 사이에서 오는 그런
심리학적인 작업들, 인간의 진실을 이 무엇인가를 싸고 둘러싸고 벌어지는 심층적 심리학적인 차원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누군가가 그런 어떤 심리학적인 갈등, 사회적 자아와 심리적 자아 사이의 갈등 이런 걸 가지고 작업한다 그러면 그거는 실패하거나 아니면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삶과 개인적인 삶, 이거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해결된 다음에 그것이 더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돼야 돼요. 아직도 해결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이 해결돼서 만약에 내가 안정을 찾으면 또다시 찾아오는 거는 이제 심리적 자아. 그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뭐 거의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김구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모든 예술가들이 자기 정체성을 갖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선생님은 예술가의 어떤 내면이나 혹은 예술의 장르가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예술가의 시각에 사회에 풍덩 빠져있는 자기 주변을 자기가 본인이 느끼는 그런 것에 정체성을 두고 사회의 축을 두고서 작업을 계속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다양할지언정 거기에서 뭔가 축을 잡고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근데 선생님은 어떤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 축이 어떤 걸로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분 이제처럼 그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는 못 하겠어요. 저는 그런 사회적인 데다 나의 삶과 개인과 사회적인 쪽에다 축을 두고 개인의 삶을 사회적으로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고 이런 작업을 했다 이렇게 저는 말 못해요. 어떤 개념이나 단어 뭐 이런 걸로 네, 그런 쪽이었죠. 굉장히 무기미한 어떤 굉장히 뭐라 그래요,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개념, 그야말로 순수 개념 쪽에다 이렇게 자꾸 수렴시켰지 사회적인 것보다는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런 작업은 그렇게 가면서 작업 딱 돌리는 순간 또 다른 현실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삶이나 이런 것들. 그 사회에서 엄청난 갭을 느껴가지고 이제 고민했던 거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공공미술 하려고 이렇게 지방에 간판을 하러 내려갔대요. 근데 업자들이 되게 많이 왔대요. 그리고 예술가랑 막 섞였나 봐요. 근데 당연히 하다 보면 업자들이 잘할 거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막. 그렇죠. 뭐 프레젠테이션도 잘하고. 그래서 자기가 엄청 곤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술가들이 하면 뭔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린 결론이 예술가랑 어떤 테크니컬한 사람이랑 짝을 지어줘서 어떤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예술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도 여기 양평에서 일하실 때 혹시 그런 부분에 근데 저희 이제 가장 바람직한 이제 해결점이라고 제시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러나 저는 그것도 믿지 않아요. 그 부분도 믿지 않는다기보다 그냥 관심 없어요. 이제 그런 쪽. 정말이지. 그런 공공미술의 어떠한 담론들,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담론들도 신물이 난다고 그럴까 관심이 없어요. 현재로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런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나의 마지막 공공미술은 시신기증이다. 그런 작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사진을 내놓고. 그런 차원이에요. 나의 공공미술은 나의 시신을 기증하는 것이 공공미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뭐, 업자들의 현실적인 판단과 예술가의 약간은 비현실적인 판단에 어떤 좋은 절충점을 만나서 아름다운 걸 만들고, 이런 관심이 이제 떠나버렸어요, 제가. 너무 일찍 떠나버렸는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미술이 할 일이 많은데, 사실은. 그건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제 개인적인 삶의 여정에서 나온 거라고 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가 얘기하자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시신을 기증하는 것이 나의 공공미술이라고 마지막 공공미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이 돼버렸어요. 그런 지경이. 근데 물론 공공미술이 저의 숨통을 많이 터졌던 건 사실이에요. 갈등도 많이 겪고 실망도 많이 했지만 숨통을 많이 터졌어요. 모더니스트로서의 그 답답함에서 숨통을 터준 게 공공미술. 좀 드시면서 너무 얘기를 재밌어서요. 돌아가면서 얘기했는데 좀 이따 작업실도 한번 구경하시고. 여기 말고 작업실이 또 있으세요? 저쪽에 저기 보이죠? 계단. 나중에 조그맣게 저희 있어요. 창고네 창고. 동기 중에 그 강원도인가 여기가? 강원도? 누구? 아니 저 형. 동기 중에 네. 용해수관에 용해수. 강원도가 아니라 산천. 산천이 경상남 북도 산천인가요? 그 지리산 자락에 있는데 그 벌치고 벌 한참 쳤는데 벌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농사도 짓고 뭐 했는데 닭도 키우시고 계란 저희가 계란 받아 먹고 근데 집을 짓는데 거의 10년 걸린 것 같아요. 벽 하나 쌓고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작업실도 근데 이제 다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혼자서 참 맨 땅에 시골에 와서 산다는 게 진짜. 그분의 삶 그런 가치관이 이제 보편적인 가치관이 될 때 예술이 한없이 유치해져도 되는데 그때 가면 가장 단순하고 유치하고 천진난만한 놀이처럼 되면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예술이 그렇게 천진난만하고 유치해질 수가 없이 심각해지고 세상을 걸머쥐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머리가 아파요, 선생님. 젊은 친구들은 우리 때보다 더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네. 우리 때는 그래도 이렇게 사태가 그렇게 단순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자본의 유혹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예술가들한테. 근데 그때 자본의 유혹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차원이었죠.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니까 그쪽하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그런 고민도 있고. 근데 요즘에 더 많이 다양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게 독이에요. 다양해진 게 독이 있다. 뭐 좋은 의미에서는 또 뭐 초이스가 선택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뒤집으면 또 독이죠. 또. 배가 고프실 텐데 좀 들어가시고 뭐 떡 되게 맛있게 하시죠. 되게 이거 직접 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 양평에 온 게 무슨 그렇게 자연을 즐기고 무슨 자연 철학으로 온 게 아니고 살려고 왔거든요. 죽기 직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무슨 뭐 재밌게 자연을 즐기면서 살거나 뭐 이렇게 저야말로 내추럴리스트처럼 자연주의자적인 삶을 살지는 못해요. 그냥 살아보려고 이렇게 그냥 흙집도 그래서 진 거고 건강에 좋다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게 사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요? 네. 이렇게 사시는데 그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집이 그냥 그 어떤 이렇게 감싸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포근하게 이게 다 뼈대 같아요 이렇게. 이 집을 지으신 분이요. 이 집을 처음 진 거예요. 근데 맡기셨어요? 네. 그게 더 신기하다. 그냥 수리만 한 사람이거든요. 아, 네. 그 헌집을 이렇게 수리만 했는데 이 집을 처음 지었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자기도 자기 흥에 빠져가지고 지은 집이에요. 실수도 많이 했고. 근데 이분이 원래 전공은 서양화 전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그게 서양화 쪽으로는 전방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 집 수리 쪽으로 갔었다가 우리 집을 자기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혹시 기초봉사에서부터. 저 같은 뭐 홍대 동기신 모르겠어요. 어디 나오신 분. 자기가 그냥 서양화 전공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그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제 선생님도 이걸 하시는데 김용근 선생님이라고 그 목조 주택 하시더라고요. 서양화 전공해서. 예, 예. 그 서양화 전공해서 먹고 살려고 다른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열심히 원래 그 기질은 어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조를 너무 잘 지시는 거예요. 막 크게 외국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끈기와 그 열정은 어디 안 가더라고요. 이 집을 지을 때 저는 그때 몸이 너무너무 아플 때고 안 좋을 때라 집 짓는 석 달 동안에 다 합해서 한 7, 8번이 나왔을까? 예. 와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선생님이 하셨고. 이분이 제일 신경 쓴 게 창호를 괜히 촌스러워 보이는 저 창호를 일일이 다 목수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흑집을 지어도 창호는 어쩔 수 없이 시스템 창호 뭐 그렇죠. 알루미늄 샤시 이런 거 쓰는데 이거는 다 나무로. 나무를 이렇게 다. 그 유리창 크기도 좀 다 달라요. 그러네요. 네. 가운데 다르고 옆에 다르고 아래 다르고 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고 이쁘구나. 쫙쫙 칼처럼 떨어지면 안 이쁘잖아요. 살짝 그렇죠. 그냥. 그리고 여기가 원래 물이 질벅질벅 나는 논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갈을 자리. 까셨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 밑에는 지금 앞에 보이는 데크 예, 예. 밑에는 한 1.5m 정도 깊이 푹 파여 그건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거를 이렇게 메꾸셨어요? 아니면 이렇게 덮으셨어요? 그러니까 메꾸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요. 그냥 그 습지에다가 이렇게 예. 기초를 시멘트로 기초를 하고 네네. 메꾸지 않고 덮지도 않고 그대로 그 위치. 그래서 다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집이 물이 많은 놈인데 어떡하려고 저러냐고. 그러려면 이렇게 좀 높직하게 지어야 되는데 땅에서 가능한 한 떨어뜨려서. 근데 이 집을 지어준 사람이 그렇게 너무 높게 지면 앞집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싫어하면 안 되죠. 그냥 조금만 높일게요. 10cm만. 그래서 이렇게 납작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이 집의 매력이죠. 그렇죠. 높게 확 올리죠. 높게 올리면 앞집 사람이 싫어하는 것보다 사는 사람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냥 평지를 메워가지고 높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계단 놓고 그런데 그냥 차를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여기 바로 다. 데크가 낮으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 저 마당까지 다 이 안에 들어온 느낌이 있다. 그렇죠. 이게 높이면은 마당 분리돼요. 분리되죠. 조망. 이런 것도 너무 센스 있게 여기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게 광목천을 이렇게 하시는. 그 이제 겨울에는 빛이 들어와야 되니까 네네. 방 안까지 거기다가 이렇게 유리를 달았어요. 예. 여름엔 너무 뜨거우니까. 네. 이거는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 글도 이렇게 하셨구나. 이거 우리 몸에 이거는 작년에 소마미술관에서 네. 그 무슨 전시 제목 거기에 했던 작업이에요. 그 유리창에다 이렇게 붙였고 바깥에다가 이렇게 설치했던 작업인데 전시 끝나면서 유리창에 붙였던 걸 띄워온 거. 이거 찍어봐야겠다. 찍었어요. 그 언니가 나한테 보내줘? 다시 한번 찍어요. 내가 요새도 뜸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주 뜸의 신봉자예요. 근데 여기는 왜 까맣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뜨는 자리예요. 매일 뜸을 열어. 매일 뜨니까. 저걸 그거 올려놓고 네네. 쑥을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저기 경혈 침무술. 제가 건강을 회복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도 이 뜸을 뜬 데 있다고 봐요. 뜸을 떠가지고
아니요, 저게 아니죠. 우리나라 뜸의 대가인 구당 아, 김남수라는 분 얼굴을 제가 거기다 그려놓았어요. 뭐예요? 나는 그 사람을 이제 혁명가라고 보는 거죠. 그 살아 계신가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예. 97, 8쯤 됐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세요? 뭐 우리나라는 그 텔레비도 가끔 맞아, 나왔어요. 맞아. 네. 예. 그래서 계속 법정 싸움 하시고 막 네, 그러는 거 근데 같던데. 졌죠. 졌어요? 졌어요. 아, 저분이 법정 싸움에서 져가지고 예. 시술을 못해요, 본인이. 저희 어머님도 가서 하셨어요. 시술을. 유명하셔요. 저도 이거 그 남수 예. 신병원에 가서 자리를 예, 받아온 거예요. 아, 저희 가가지고. 그렇구나. 그 자리가 있구나. 많은 분을 참 살려내셨는데. 예. 저쪽 한번 가보실래요? 네네.